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서양 윤리사상 합리론과 르네 데카르트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덕의 기초 단원이 되겠는데요. 인간은 왜 도덕적이어야 되느냐, 혹은 어떻게 도덕적일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 도덕의 기초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정초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도덕의 토대를 세우는 작업을 이제 하게 될 것인데, 아니, 그동안엔 그럼 도덕 얘기 안 한 건가요? 그게 아니라, 인간이 도덕에 대해 얘기를 하겠다. 신의 힘을 빌려서라든지 다른 것에 빌려서가 아니라 인간이 그 얘기 해보겠다는 의미에서 바로 도덕의 기초 단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도덕적인 성과 이성을 다루는 단원에서 이제 바로 데카르트 시작할 것이고요. 자, 이성 단원과 감정 단원이 있어요. 도덕의 기초는 뭐다? 이성이다. 도덕의 기초는 뭐다? 감정이다라고 하는 차이가 되겠습니다. 혹시 의심이 좀 많은 편인가요? 살면서 의심해 본 게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의심하는 태도가 있긴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살려고 하는 이 물건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맞느냐 이런 의심도 좀 해보고 이 물건과 저 물건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물건이 나에게 좀 더 유익할 것이냐 뭐 이런 식의 의심도 한번 해보고 유익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이거 그냥 사지 말까? 뭐 이런 거죠. 다양한 의심들이 있습니다. 뭐 물건에 대한 의심, 뭐 사람에 대한 의심, 사회에 대한 의심, 아니면 초월적인 것, 삶과 죽음에 대한 의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심 가능하겠죠. 오늘 보게 된 데카르트 바로 그 의심을 기초로 해서 학문을 전개할 것입니다. 자, 이거 저번 시간에도 봤었던 그림들이죠. 사진들, 초상화들. 사진이 아니고 초상화. 기존 교회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유럽.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르네상스, 자, 인문주의, 인간을 이제 위주로 해서 인간적인 가치, 인간성 강조하자. 신중심의 당시 중세에서 이제 넘어가는 것이죠. 인간 중심의 세계로 넘어가려는 분위기. 자, 이탈리아에서의 르네상스, 알프스 이북, 특히 네덜란드라든지 그런 곳, 영국이라든지 그런 곳에서도 르네상스가 이제 이어졌다라는 점. 그리고 마르틴 루터와 장 칼뱅이라고 하는 두 인물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배운 프로테스탄티즘이 있겠습니다. 기존의 카톨릭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성경을 기본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카톨릭 교회와 교황의 권위를 이제 부정하는 새로운 교회의 흐름 바로 프로테스탄티즘 되겠습니다. 자, 여기 더해서 그 과학적인 그런 성과들도 이 과학혁명이라는 것도 새로운 유럽을 이끌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제 했었는데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라고, 자, 코페르니쿠스란 이름은 은근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폴란드 출신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문학을 극복을 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기존의 천문학은 뭐였다? 지구 중심설입니다. 해와 달과 모든 것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돌고 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 사실 옛날에 아주 옛날에 관측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옛날 망원경, 뭐 옛날에 눈으로 봤던 거 이런 걸 기준으로 보면은 지구가 중심이고 지구 중심을 태양이나 달이나 기타 등등 별들이 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그게 상당히 좀 일리가 있거든요. 딱 봐도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자,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관측 결과들을 모으고 모으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태양 중심설로 바꾸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그 이때 지구 중심설에서 태양 중심설로 이제 전환이 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그 화성의 역행 운동이거든요. 지구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 자, 옛날 사고방식. 자, 이게 지구라는 표현이 맞는지도 모르겠네요. 땅이 있고요. 땅을 하늘이 동그랗게, 자, 이렇게 물 떨어지죠? 동그랗게 이제 하늘이 있으면은 해가 뜨고 지고, 달이 뜨고 지고 이런 식으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치는 운동을 하잖아요. 화성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운동을 하는데, 근데 보다 보니까 지구에서, 우리 땅에서 하늘을 올리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뭐다. 화성이, 자, 우리 하늘을 보는 우리 시선, 화성이 가다가 뒤로 갔다 다시 앞으로 가요. 나중에도 보니까 또 뒤로 갔다 앞으로 가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해야 저 뒤로 갔다 앞으로 가는 거 설명할 수가 있지? 저 어떻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우리 화성이라는 것이, 자, 경로를 따라가는데 하나의 축을 더 돌면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돌면서
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돌면서 가는 걸 길게 늘렸다고 봅시다. 돌면서 가는 거니까 뒤로 갔다 앞으로 가는 거를 지구에서 보는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뭡니까? 너무 복잡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 오카메 면도날이라는 게 있는데 논리라는 것은 단순 명쾌해야지 진리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이 되면 뭔가 이상하고 이거 말고도 다른 관측 기술, 관측 결과들을 자꾸 이제 지구 중심으로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관점만 바꾸면 된다. 지구 중심설이 아니라 태양 중심설로 다시 설계하면은 그러면 논리들이 딱딱 맞아 떨어진다라고 해서 태양 중심설 되겠습니다. 흔히 그 천동설이라는 말하고 지동설이라는 말로도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그 영어 표현 보시면은 지오센트리즘 이제 자 지오센트리즘 이제 지구 중심설 그리고 태양 중심설 헬리오스가 태양신이잖아요. 태양 중심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무난하긴 하죠. 물론 이제 엄밀하게 말해서는 오늘날 과학으로 치면 이때는 1400년대 1500년대니까 태양 중심이라는 것도 사실은 좀 벗어난 거죠. 지금 과학으로 치면. 왜냐면은 그렇다고 태양이 모든 우주의 중심은 또 아니니까 우리 태양계 또한 이제 은하에서 이제 은하를 돌고 있는 그런 그 하나의 체계인 거잖아요. 어쨌든 자 지구 중심에서 태양 중심으로 관점 하나만 바꿨더니 엄청난 전환이 일어나더라. 바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후에 요하네스 케플러 태양 중심설 역시 주장했던 사람이고요. 케플러의 행성 운동 법칙으로도 알려져 있네요. 지구를 포함한 행성들은 태양을 한 초점으로 두고 타원 운동을 한다. 자, 원은 뭡니까? 원은 하나의 점을 동일한 거리를 이제 그리면서 이제 움직이는 이게 바로 원이죠, 원. 자, 마우스로 그리려니까 잘 안 그려지네요. 기존의 사람들은 그래, 태양 중심이라고 해보자. 원으로 당연히 돌았을 것이다. 완전한 또 이런 모양의 원으로. 왜냐? 우주는 신에 의해 질서 지워진 아주 완벽한 그런 섭리와 체계니까. 그런데 자, 원 말고 관측해보니까 두 개의 초점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러니까 타원의 모양으로 도는 것이다. 그 두 초점 중에 한쪽에 태양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원 같은 경우에도 그 원의 공식이 있잖아요. 그죠? 타원의 경우에도 타원의 공식이 있죠.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타원의 공식이 아마 요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럼 뭐다? 타원형으로 도는 걸 아니까 타원 물론 이렇게 아주 많이 찌그러진 타원이라기보다는 원에 좀 더 가까운 타원이 될 건데 타원형으로 돌기 때문에 타원의 방정식으로 추론할 수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 자 갈릴레오냐 갈릴레오냐 이거 되게 옛날에 헷갈렸었는데 갈릴레이가 되겠네요. 자 이탈리아의 사람이고요. 망원경을 개량해서 천문학 관측 성과를 굉장히 높이고 속도 및 가속도의 개념 확립 그 피사의 사탑 그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 물건 두 개 떨어뜨리는 장면 유명하죠. 그리고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 지동설 지지하다가 이제 종교 재판에 넘어갑니다. 제가 저거 저렇게 자꾸 냅두면 안 되겠는데 종교 재판으로 넘겨가지고 저 태양 중심설 저거 지지 못하게 좀 하자 해서 넘어가가지고 네 저는 태양 중심설 지지 안 합니다. 저는 지구 중심설입니다라고 이제 자기 말을 번복해가지고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교황청에서는 진짜로 죽일 생각까지는 아니었고 한번 좀 혼을 내주자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교황청에서는 기존에 그러한 기존 교회에서 주장하던 우주설을 버리지 않고 있었지만 세월은 점점 새로운 우주론을 요구합니다. 우주에 대한 이해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세계에 대한 이해 자체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항상 시대가 넘어갈 때 이 시대에 넘어가는 것을 붙들고 싶어 했던 사람들은 꼭 있기 마련이거든요. 우리 조선시대에도 임진왜란 병자호란 양란 이후에 무너져가는 성리학적인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오히려 성리학적인 내용을 더 강화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세 후기로 갈수록 그 교회의 그런 시대를 붙잡고자 하는 노력은 더 강한 힘을 필요로 하게 되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종교 재판이 되겠습니다. 이단 신문관이 이제 신문을 하는 장면. 그러니까 종교 재판을 열어가지고 너 뭐야? 너 이교도야?
너 혹시 이단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정죄하는 작업인데 그 몇 가지가 유명하죠. 그 왼쪽에 자 오른쪽부터 봅시다. 이제 방금 이제 얘기했었던 태양 중심설 주장하다가 로마 종교 재판 갔던 그건 갈릴레오. 자 갈릴레이 그죠? 이름 참 헷갈리네요. 어쨌든 자 왼쪽 같은 경우에 아주 유명한 그 스페인의 종교 재판인데 악명 높은 걸로 유명한 거잖아요. 스페인은 전통적으로 그 이슬람권의 지배를 받았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만 살았던 게 아니라 무슬림들, 이슬람교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이제 섞여 살았고요. 물론 유대인은 딴 데도 많이 섞여 살았지만 스페인이 하나의 권력으로 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권력으로의 통합의 의미는 또 하나의 또 국민의 힘을 통합해야 되는 국민의 힘을 통합하려면 국민의 생각을 통합해야 되고 이때 종교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종교가 달라서 되겠냐 안 되겠다. 너 뭐야? 너 기독교도 아니고 너 무슬림이지? 해가지고 네, 저 무슬림입니다. 너 무슬림 지금부터 너 앞으로 계속 할 거야? 계속 할 건데요? 하면은 종교 재판으로 처형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저희 이제 기독교도 할 겁니다. 라고 하면은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식의 일들 종교 재판, 정치적 목적이 가미된 종교 재판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처형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그 스페인의 종교 재판과 관련해서 그 제가 고야의 유령이라는 영화를 봤었는데 그 프란시스코 고야라고 하는 스페인의 화가 이야기거든요. 거기에 이제 종교 재판의 단면이 좀 어두운 면모가 나오기도 하는 그런 장면이 또 있네요. 나중에 성인 되면 보시고요. 좀 잔인한 것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자, 참고로 이제 그런 종교 재판 얘기가 다음 시간에 볼 또 이제 스피노자하고도 또 관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종교 재판으로 화형에 처해지는 지오르다노 브루노. 지오르다노 브루노는요 비기독교적인 자연관을 주장하다가 종교 재판 회부됐고 그 종교 재판에서 자신의 자연관을 굽히지 않아가지고 결국엔 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아주 이것도 상당한 그런 유명한 사건이 되겠네요. 그러나 시대 흐름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계몽주의라는 이제 새로운 시대 흐름이 싹을 트게 되는데 자 이후의 시대 인간 중심의 시대 계몽주의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계몽주의 인라이트먼트 자 라이트가 뭡니까? 빛이죠 빛. 그래서 인라이트먼트 하면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이 있게 하는 거죠. 기존의 중세에는 뭐다? 무지, 미신, 편견의 시대였다. 어리석은 시대였다. 그 A랑 B랑 두 명의 사람이 있는데 둘이 막 분쟁을 해요. 내가 맞다 이렇게 하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야 결투해라. 둘이 칼 들고 결투해가지고 이긴 놈이 정이다. 왜? 올바른 사람을 신께서 보호해 주실 거기 때문에 이겼으면 그 사람이 정이겠지. 결투로 이제 판결을 내리기도 하고 아니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범인 너지? 아닌데요? 그러면 뜨거운 물에다가 팔 집어넣었다 빼봐. 그런데도 무사하다는 것은 신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니까 팔이 무사하면 인정해 줄게. 이런 식의 재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뭡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런 미신, 이런 편견 이런 거 안 된다. 이런 중세의 어둠을 이성이라고 하는 인간의 이성의 빛으로 밝히자라고 했었던 게 바로 그런 계몽주의의 그런 입장이 되겠네요. 인간이 이성으로 할 수가 있다. 물론 중세를 이런 식으로 어리석은 시대로만 묘사하는 거는 좀 억울할 수도 있는 것인데 새로운 사상, 새로운 시대에는 이전 시대를 부정하고서 자기들의 그런 새로움을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해요.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 이제 저술들 아니면 성경, 그 모국어 성경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확산이 되는 것이고요. 백과전서, 살롱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인 여건들이 합쳐져 가지고 정말 많은 지식인들이 등장했던 바로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합리적 사고와 경험이 중시되고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 가지게 됩니다. 이전엔 뭐다? 신본주의, 신 중심의 사고방식이었어요. 모든 것의 원인은 신이고요. 모든 것의 결론은 신이고요. 결국엔 신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신을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논리의 종착점으로 요청하지 않고 신을 더 이상 출발점으로 삼지 않고 인간이
생각해서 알아내겠다. 진리를 알아낼 수 있는 거 인간이 가능하다라고 했던 인간 중심 사고방식, 인본주의 되겠네요. 대표적인 두 흐름으로서 대륙의 합리론과 영국의 경험론이 있겠습니다. 자, 대륙의 합리론. 그 대표적인 학자로는 이런 사람들 있죠. 이제 프랑스의 데카르트,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의 스피노자, 그리고 독일의 라이프니츠,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또 그 참고로 그 라이프니츠가 독일의 그 라이프치히 출신이라고 하네요. 또 이것도 참 기묘한 부분이네요. 어쨌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대륙의 합리론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이제 영국의 경험론도 있죠, 그죠? 자, 기묘하게 또 영국 이제 섬과 대륙으로 나뉘게 되는데 프랜시스 베이컨을 필두로 해서 토마스 홉스, 존 로크, 조지 버클리, 데이비드 휴me 대표적인 영국의 경험론자들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합리론하고 경험론이 이 사람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또 일파를 잇는 사람들이 또 이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교과서 단위에서는 우리 교육과정 단위에서는 데카르트, 스피노자, 프랜시스 베이컨, 데이비드 휴무를 배우게 되고 토마스 홉스랑 존 로크는 나중에 대단원 4 가가지고 거기에 사회계약론 파트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주로 다뤄지게 될 것입니다. 조지 버클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언급만 할게요. 언급만. 자, 그래서 합리론과 경험론을 비교하면 대체로 이렇게 이제 비교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비교하는 표는 앞으로도 반복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한번 감을 잡아봅시다. 합리론. 인간에게는 타고난 알미 있어요. 이걸 본유관념, 인네이트 아이디어라고 하는데 이성적인 인간이라면 당연히 이성적 존재인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이성적 속성, 바로 타고나게 알고 있는 그것, 본유관념. 그리고 반대로 경험론은 인간은 백지와 같다, 타블라 라사라고 하는데요. 존 로크가 주장하죠. 그러니까 백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새로운 걸로 지식을 채워 넣어야겠죠? 그게 뭐다? 경험인 것이에요. 그래서 경험과 감각으로, 감각 경험으로 지식들을 채워 넣어야 되고요. 합리론은 뭐다?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추론으로 이 본유 관념에서 최초의 관념에서 그 다음 관념을, 요 관념에서 그 다음 관념을, 관념으로 쭉쭉쭉쭉 연쇄적으로 이어나가서 지식들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험적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선험적, 아프리오리, 선, 먼저, 험, 경험. 경험보다 먼저 있는 것을 쓰자. 그런 방법. 연역법이라고도 합니다. 자, 수학적인 논리와 추론으로 가능한 것이고요. 타고난 참된 관념인 본유 관념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지식들을 쭉쭉쭉 연쇄적으로 논리적으로 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지식을 추구하게 된다는 점이죠. 자, 대표적인 연역법의 방법으로서 3단 논법이 있는데요. 자, 까마귀는 검다, A는 까마귀다. 이 두 가지의 전제가 있어요. 전제 1과 전제 2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전제가 참이라고 한다면요, A는 검다라고 하는 결론이 도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까마귀는 검고 요 A가 까마귀네? A는 검겠군. 확실하네요. 두 가지가 맞다는 걸 전제로 해서, 자, 그래서 이제 참된 전제를 찾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경험론 후험적이다. 프레스티오리. 경험 이후의 것이 지식이 된다.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축적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귀납법이라고 합니다. 관찰과 실험. 그러니까 관찰과 실험이라고 하는 경험들을, 관찰하는 것도 경험이고 실험하는 것도 경험이에요. 그런 경험들을 모으고 축적하고 쌓아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는 요 백지의 토대에서 새로운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에요. 자, 까마귀 1은 검다, 까마귀 2는 검다, 까마귀 3은 검다, 까마귀 4는 검다, 까마귀 100만은 검다. 까마귀가 100만 마리를 다 봤더니 다 검네.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고 하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죠. 다만 이제 한계가 있는 것은 까마귀들이 검다라고 하는 관찰과 실험, 경험을 모아가지고 만들어낸 지식이기 때문에 다른 경험, 다른 관찰, 다른 실험의 결과가 이제 나타난다? 그러면은 저번에 세웠던 지식을 폐기해야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까마귀 100만 마리를 보고서 까마귀가 검다라는, 모든 까마귀가 검다라는 결론을 도출했는데, 만약에 흰색 까마귀가 태어나면, 그러니까 검은 까마귀랑 검은 까마귀 밑에서 흰색 까마귀, 분홍색 까마귀가 태어나면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고 하는 것을 폐기해야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우리 오늘은 합리론 내용 한번 가보도록 할 거예요. 합리론 뭐다? 수학적 논리와 추론에 의해 얻은 지식을 중시하였다. 확실한 지식을 추구하기 때문에 수학적인 논리를 되게 중요시하고요. 수학이야말로 모든 학문의 근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되게 그런 그 플라톤적인 마인드, 피타고라스적인 마인드가 또 이어진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자, 그래서 확실한 원리, 최초의 확실한 원리로부터 이성적인 추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명제를 전제로 해서 확실한 지식과 전제, 보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추론, 논리적인 형식이라는 방법을 써서 참된 결론, 특수한 지식을 이끌어낸다. 이걸 바로 연역법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아까 봤었던 3단원법 P면 Q이다, Q이면 R이다. 이 두 가지가 참된 명제라고 한다면 그 결론은 당연히 P면 R이다 또한 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대우명제 P면 Q이다. 이게 만약에 참이면요.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 대우명제도 역시 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거. 뭐 이런 거죠. 자, 모든 한국인은 마늘을 좋아한다. 자, 이런 이제 명제가 있다고 칩시다. 이게 만약에 참이라면요. 마늘을 좋아하지 않으면 한국인이 아니게 되는 것이네요. 이게 참이면 대우명제도 당연히 참이고요. 이게 거짓이면 대우명제도 반드시 거짓이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대표적인 연역법으로 이제 거론되는 것이 유클리드 기하학이 되겠는데요. 에오클레이데스라고 하는 바로 그 유클리드, 더 이상의 증명이 불필요한 정의와 공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정리와 증명을 논리적으로 도출해내는 그런 기하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정의, 예를 들어 삼각형은 내각의 합이 180도인 그런 도형이고, 이제 뭐 예를 들어 세 가지 선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삼각형의 정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삼각형의 정의 자체는요, 더 이상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삼각형 그냥 이거 있는 그대로를 설명해 주는 거니까. 공주는 뭐다? 앞으로의 내용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맞다고 치고 가는 것이죠. 자, 유클리드의 다섯 공준. 어떤 한 점에서 다른 한 점으로 선분을 그릴 수 있다. 선분 그릴 수 있다. 임의의 선분을 선을 따라 다른 선분으로 연장할 수 있다. 어떤 한 점을 중심으로 하고 이에 대한 거리, 자, 반지름으로 하나의 원을 그릴 수 있다. 모든 직각은 서로 같다. 평행선 공준,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또 기하학의 발전에 있어서 또 논의가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런 식의 기본 전제를 가지고서 얘네들 막 조합을 하는 거예요. 삼각형의 정의, 사각형의 정의랑 이 공준 이런 것들을 막 조합을 해가지고 뭐 이후에 피타고라스 정리, 뭐 피타고라스 정리의 증명,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도출해내는, 반드시 참일 수밖에 없게 도출해내는, 줄줄이 사탕으로 이끌어내는 바로 그러한 기하학이다. 유클리드 기하학. 자, 이런 방식으로 철학에서 이런 방식을 도입했던 르네 데카르트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96년, 자, 1592년이 조선에서는 임진왜란이었으니까 그때쯤 사람이겠네요. 프랑스 왕국 소도시 라에 엉뚜행 출생이 되겠다라는 거. 이 도시는요, 소도시가 나중에 여기 출신인 데카르트가 너무 유명해지니까 도시 이름을 라에 데카르트로, 나중엔 아예 데카르트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데카르트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굉장한 위협을 세우고 유명해지면은 도시 이름을 바꿔버릴 수가 있다. 마을 이름을 바꾸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법관 귀족 가문의 자제이고, 자, 태어났는데 르네 데카르트가 태어나고 얼마 안 가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데카르트 어머니가 이제 되게 약한 몸을 가지고 있었다, 병약했다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르네 데카르트 또한 병약한 몸을 물려받았고요. 이게 도저히 아침에 빨리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일어나가지고 누운 채로 사색하는 그런 버릇을 가지게 됐다고 하고요. 1607년이 되어서야, 거의 11살쯤 되어서야지 이제 예수의 학교에서 배움을 시작하고, 너무 어릴 때 너무 몸이 약하니까 얘가 좀 살아날 수 있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죠. 특히 옛날에는 유아 사망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1살 되기 전에 죽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는 것이죠. 어쨌든 살아남아서 학교에서 배움을 시작하고요. 분명히 데카르트라는 학생이
어린 학생이 정말 똑똑하고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는데 몸이 약해서 몸이 약한 것 때문에 힘들더라. 그래서 이제 학교 교장 선생님이 인정해줘가지고 그래 너는 충분히 쉬고 조금 늦게 와도 된다. 이렇게 인정해줬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네요. 설. 자, 뿌아띠에 대학교에서 법률학을 공부하게 되고 그러다가 책으로만 종이책으로만 보는 것이 진리가 아닐 수가 있다. 이것만 가지고 부족하다. 삶이라고 한 책을 연구하기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1618년에 30년 전쟁이 발발하자 홀란드 군대, 네덜란드 군대 입대하게 되고요. 30년 전쟁이 뭐냐면은 저번에 말했었죠. 카톨릭에서 프로테스탄트가 분화가 되고요. 기독교가 두 개의 흐름을 갖게 되는데 자, 기존의 이탈리아에 있는 국가들, 교황청과 가까운 아니면 스페인이나 아니면 프랑스 같은 국가들은요. 기존의 카톨릭을 유지해요. 카톨릭 국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독일에 있는 어떤 그 영주들의 그런 영지들 그리고 북유럽, 덴마크라든지 이런 곳들, 스웨덴 이런 곳에서는 영국도 포함해서 새로운 교회들, 카톨릭 아닌 교회들이 주류를 차지하게 되고요.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야, 가톨릭을 믿어야지. 이게 오리지널 아니냐. 아니다. 그거 잘못됐다. 프로테스탄트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막 싸우는 거죠. 싸우고 하다가 정치적인 그런 여건들과 경제적인 이권 개입과 하여간 온갖 문제들이 겹쳐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30년 동안 독일 땅에서 여러 나라들이 프랑스도 참가하고 뭐 합스부르크 왕가도 오스트리아 참가하고 여기도 참가하고 저기도 참가하고 해가지고 전쟁터가 되는 것이죠. 1619년에는 바이에른 군대에 입대하게 되고요. 이 도나우강의 이제 노이부르크라는 곳에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바로 그 유명한 코기토 에르고 숨을 여기에서 떠올렸다고 하네요. 나중에 책으로 쓸 거예요. 자, 1620년에 프랑스로 귀환해가지고 수학, 광학 등등을 연구하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수학이나 이런 것들이 근본 학문이다. 광학은 뭐냐면은 빛에 관한 것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빛이 어떻게 굴절이 되고 빛이 어떤 식으로 막 작용하고 이런 걸 연구하는 것이죠. 이 사람 뭡니까? 수학자이자 과학자인 거예요. 1628년에 네덜란드로 이주하게 되는데 자유로운 학문 분위기를 위해서 갔다고 하네요. 당시 프랑스는 카톨릭 국가로서 이제 강력한 그런 왕정, 절대 왕정의 국가로서의 이제 향하는 그런 길목이 있었던 그런 국가였고, 야, 우리 카톨릭 국가인데, 반카톨릭적인, 반기독교적인 그런 거 연구하지 마라. 혼날 수 있다. 라는 식의 분위기가 조성이 되자 떠나는 것이죠. 왜냐면 그 당시 네덜란드가 특히 그런 자유로운 학문 분위기, 자유로운 종교 분위기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었다고 하네요. 다음 시간에 볼 스피노자도 네덜란드에서 활동을 하는데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1637년에 드디어 방법소설이라는 책을 이제 출간하게 되고요. 원래 제목은 이성을 올바르게 이끌어 여러 가지 학문에서 진리를 구하기 위한 방법의 서설이다라는 책, 즉 인간이 이성을 활용해서 진리를 구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그 방법을 알려주겠다라는 책이 되겠네요. 자, 프랑스어로 쓰여진 최초의 철학 서적이라고 이제 유명해져 있고요. 기존의 철학책들은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어요. 물론 데카르트 이후에도 라틴어로 책을 쓰는 경우는 되게 많았는데 자, 라틴어 아시죠? 라틴어 성경도 그렇고 라틴어를 배운 사람들만 읽을 수가 있어요.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당시에 많은 평민들이 프랑스어로 책을 쓰면은 프랑스어 책을 읽을 수 있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긴 한데 그래도 따로 배워야만 알 수 있는 라틴어로 쓴 책보다는 모국어로 쓴 책이 지식의 그런 전파 면에서는 확실히 의미가 있죠. 뭐다 소수의 지식인들만 즐기는 책이 아니라 프랑스어를 일단 배운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 되겠다. 철학의 대중화를 추구하는 바로 그런 책이 되겠다라고 그런 기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서 바로 그 유명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코기토 에르고 숨이 여기서 나오게 되고요. 요거에 대한 설명 좀 이따 해줄게요. 합리주의의 길을 연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는 평가까지 받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은 역시 수학자이고요. 여러 학문 중에서 수학이 으뜸이다. 데카르트 좌표계, 까르테시안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제안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그 좌표 평면에 그런 그 몇 콤마 몇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데카르트가 고안한 거라고 하네요. 뭐 일설에 의하면은 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다가 이제 그 파리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서 파리의 위치를 이제 생각하다가 고안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긴 한데 뭐 저는 출처는 못 찾았지만 되게 재밌는 이야기였어요. 자, 유클리드 기하학
유클리드 기하학의 공리, 증명, 정리의 그 연역적 과정 아시죠? 아까 봤던 거. 이 대수학과 유클리드 기하학을 연결해서 도형을 원, 삼각형, 타원, 사각형, 아니면 곡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미래에 가면 이제 곡선, 뭐 미분 이런 거 나올 건데, 이 기하학의 도형들과 수학적인 계산을 연결한 것이 바로 해석 기하학의 탄생이다. 이걸 이제 그 촉발이 돼가지고 수학의 폭발적 발전, 도형을 우리 눈으로 보이는 시각적인 자료들을요, 대수학의 방정식, 뭐 y는 x제곱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엄청난 수학과 기술의 발전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자, 이랬던 사람인데 나중에 그 스웨덴으로 가게 되거든요. 자, 스웨덴의 크리스티나 여왕이라고 해가지고 학구열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배움을 되게 좋아하고 문화와 예술을 일으킨 계몽군주, 스웨덴 젊은 크리스티나 여왕. 자, 스웨덴으로 좀 와주세요. 데카르트님 스웨덴 와주셔가지고 지식을 전파해주세요. 스웨덴의 학문을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계속 요청을 해요. 안 갈래요 하다가 1649년에 여왕의 간곡한 요청에 못 이겨서 데카르트는 스웨덴으로 가게 되고요. 여왕에게 직접 철학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스웨덴 아카데미, 왕립 아카데미 창립에 기여하게 되고요. 스웨덴이 또 은근히 또 학문의 또 나라로서 알프레드 노벨 해가지고 이제 노벨상 수여하는 나라가 또 스웨덴이잖아요. 어쨌든 자, 우리 계몽군주 크리스티나 여왕은요, 놀고 먹는 여왕 아닙니다. 너무 바빠요. 그래서 자, 나는 일 때문에 너무 바쁘니까 새벽 5시에 일주일에 3번 요때 딱 철학 강의 들을 시간 되니까 이때 와서 철학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데카르트 원래 몸이 약하거든요. 전쟁터에 참여는 했지만은 그 기존의 약한 체질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늦게 일어나야 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과로 여러 가지 일들 하면서 일주일에 3번 새벽 5시에 나와야 된다? 새벽 5시에 강의 시작하려면 더 빨리 일어나야겠죠, 당연히. 스웨덴 겨울에, 북유럽 겨울에 새벽 찬 공기를 맞고 감기 걸리고 폐렴으로 발전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참, 결국에는 건강 문제 때문에 그 이른 나이에 뭐 아주 어릴 때 죽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젊은 나이에 가게 돼가지고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자, 이 사람의 철학 가보도록 할게요. 데카르트가 보기에 지식 연구의 목적은요,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기술을 개발해서 인간 본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라고 보았다고 합니다.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자연을 활용하고 기술을 써먹어야겠죠. 근데 문제는 자연을 활용하고 기술을 써먹으려면 과학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즉 과학적인 지식이 발전해야 되는데 우리의 감각 경험으로는요, 참된 지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감각 뭡니까?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감각이에요. 시각적으로는 진짜 지식을 알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시각은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흰색 마스크 있잖아요. 이거를 여러분이 노란 조명 속에서 보면요, 노란색으로 보여요. 빨간 조명에서 보면은 빨간색으로 보여요. 만약에 태양빛이 우연히, 자, 어떤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 사람은 우연히 태양빛이 노란색으로만 작용하는 그 시기에만 살았다고 칩시다. 그럼 이 사람은요, 흰색을 몰라요. 다 빨간색인 거야. 아, 노란빛이니까 노란색이죠. 시각은요, 사람마다 다르게 볼 수가 있어요. 착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후각도 마찬가지. 뭐 두리안이라는 과일이라든지 청국장, 뭐 홍어, 되게 끔찍한 냄새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냄새를 크게 안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뭐 청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 들었네 하는 경우도 되게 많죠. 하여간 감각으로는 진짜 지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심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의심하셔야 돼요. 수업 처음에 의심 얘기했었잖아요. 방법적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일부러 방법적으로 의심하는 방법인 거예요. 다우트 카르테시안 다우트, 데카르트식 의심이 되겠습니다. 왜 의심한다? 의심하고 의심을 모든 걸 다 의심했는데 도저히 의심할 수 없는, 의심이 안 되는 진짜 확실한 원리 하나를 찾기 위해서
일부러 의심해보자 라는 것이죠. 이게 소피스트의 회의주의랑은 분명히 달라요. 왜냐? 소피스트는 뭐라 했습니까? 진리는 없다. 혹은 진리는 알 수 없다. 있다고 해도 알 수가 없다. 혹은 진리는 있고 내가 그걸 알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가 없다. 이게 고르기아스의 그런 회의주의 아닙니까? 근데 없다라는 의미에서 의심하는 거랑 진짜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찾으려고 의심하는 거랑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지식의 존재나 존재 자체나 그 인식 가능성을 부정했던 소피스트식 회의주의랑은 다르다는 점. 진짜 지식이 있다라고 봤어요. 확실한 지식이 있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의심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거짓으로 보아 던져버림으로써 전혀 의심할 수 없는 것이 내 생각 속에 남아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했다. 이 손이 내 손이 맞나? 내 부모님이 내 부모님 맞나? 사실은 나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 아닌가? 외모가 비슷하다? 사실은 부모님이 성형수술한 거 아닌가? 아니면은 나 한국인 맞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속이고 있는, 만약에 이게 몰카라면? 내가 지금 몇 살인 거 맞나? 사실은 출생신고가 잘못된 거 아닐까? 여러분 그 트루먼쇼 아시죠? 트루먼쇼 영화 보시면요, 트루먼쇼의 그 주인공 빼고는 다 속임수였어. 다 연기하는 거였고요, 다 가짜였어요. 전부 다 의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떠있는 태양 이거 진짜 맞나? 사실 트루먼쇼 영화처럼 이건 세트장이, 내가 사는 곳은 세트장이고 저거는 그냥 조명 그냥 해놓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러나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도 내가 보는 것도 착각이고 듣는 것도 착각이고 냄새도 착각이고 맛도 착각이고 촉각도 착각이에요. 다 착각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나는 반드시 어떤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이 진리는 아주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내가 찾고 있는 철학의 제1원리로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확실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의심하는 방법적 회의를 썼고, 이 결과 방법적 회의를 썼더니 이제 알아낸 겁니다. 진짜 확실한 지식 하나 있다. 철학의 제1원리. 다른 모든 지식을 연역하는 출발점. 자, 우리 데카르트 합리론자죠. 연역법 쓰죠. 본유관념. 확실한 지식 하나를 일단 세워놓고 이걸 논리적인 방법으로 그 다음 확실한 지식, 그 다음 확실한 지식, 그 다음 확실한 지식. 확실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최초의 확실한 지식이 필요하죠. 그게 뭐다? 내가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건 틀릴 수 있다. 그러나 생각을 하고 있는 나의 존재 자체는 일단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하고 있는 나의 존재는 일단 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I think, therefore I am.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cogito, ergo sum.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 존재의 근거는 뭐다? 바로 이성, 합리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신께서 만들어 주셨으니까 있는 거지 뭐. 신께서 창조하셨으니까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근거는 내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간 중심의 철학으로 전환되는 것. 그래서 이것이 근대 이성주의 사고, 이성적인 자아가, 이성적인 내가 판단 중심이 되는 것이고요. 감정과 욕구 말고 이성 중심의 근대 윤리학의 출발을 본격적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윤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이성이 중요하다라는 사고방식은 아주 옛날부터 있었지만은, 자, 이런 거죠. 사람이 있으면 대상이 있어요. 주체와 객체가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이 틀릴 수 있을지라도 주체로서의 나는 무조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내가, 이 주체가 판단 중심이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윤리와 사상의 내용이었고요. 생활과 윤리로 넘어가면은 그런 데카르트의 이원론, 이 듀얼리즘의 내용이 특히 환경윤리 쪽으로 적용되는 요소가 있긴 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언급만 하고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카르트 이원론, 세상을 둘로 나누는 거예요. 두 개로. 듀얼 코어 아시죠? 정신과 물질, 주체와 객체, 인간과 자연. 아까 그렸던 그림 다시 봅시다. 자, 잠깐 턱이 너무
자, 이거 지우개 다시. 자, 다시 그려볼게요. 자, 나라는 존재가 있고요. 저기 물체, 대상이라는 게 있어요. 나의 정신, 판단하는 그 정신과 판단의 대상이 되는 물질, 정신으로 판단하는 이성적인 나, 주체와 주체의 대상이 되는 객체, 그리고 생각하는 나 인간과 생각의 대상이 되는 자연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실제는 마음과 육체라는 두 범주로 환원되는데요. 모든 존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은 마음과 육체를 모두 가지고 있고요. 동물은 육체만 가지고 있어요. 동물은 뭡니까? 바디, 육체, 물질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지만 기계입니다. 생각 안 하는 존재, 사고가 없는 존재.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얘네는 뭐야? 생각 안 하니까 그냥 있는 그냥 물질인 것이죠. 진정한 의미의 존재라고 볼 수가 없겠네요. 영혼과 의식이 없기 때문에 도덕적 지위가 없습니다. 그냥 기계예요, 기계. 그냥 무생물이랑 똑같아, 그냥. 그래서 동물은 뭐다? 자동 조절 장치예요. 마치 기계처럼 동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리화학적 구성 요소를 환원해가지고, 자, 이 오리는, 뭐 강아지는 탄소 몇 퍼센트, 수소 몇 퍼센트, 아니면 이제 물리적인 운동, 뭐 이런 식으로 운동하고, 그렇게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 자연은 뭐다? 인간과 분리된 조작의 대상이에요. 인간과 자연은 완벽하게 다릅니다. 완전 달라요. 인간은 육체와 정신을 동시에 가지고 있지만 자연은 육체만 가지고 있는 기계일 뿐이고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해부도 하고 실험도 하고 조작도 해가지고 그 지식을 축적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과학혁명과 실험 연구의 지적인 토대로서 이후에 과학 발전을 굉장히 많이 일으키는 그런 성과를 내기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나중에 동물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생태 중심주의 등등으로부터 환경 논리에서 이제 특히 비판을 많이 받는 부분이기도 해요. 너무 인간 중심적으로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환경 파괴에 앞장선 논리를 제공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의혹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아니면 동물학대 문제라든지, 강아지가, 물론 데카르트가 그랬던 건 아니겠지만은, 강아지를 막 때려요. 그러면은 강아지가 깨갱할 거 아닙니까? 이 깨갱 뭡니까? 고통스러워서 이제 하지 말라는 걸 의사를 표현한 건가요? 아니요. 때리면 어떤 수학적인 작용들,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작용들, 생물학적인 작용들이 이제 해가지고 깨갱이라는 반응이 나왔을 뿐이에요. 이건 그냥 자극과 반응, 단순한 기계적인 움직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동물권에서는 비판을 좀 하기도 합니다. 생활과 윤리에서 좀 많이 살펴보시고요. 자, 이렇게 드디어 근대 우리 시대적인 배경과 합리주의, 자, 경험론도 이제 같이 비교해봤는데 합리주의 내용 한번 가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합리주의 철학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